저는 30대 초반 여자입니다. 최근에 시숙 결혼식이 있었고 문제없이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예상치 못한 전개가 갑자기 펼쳐져서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대기업에서 근무를 하던 시숙이 어느 날 결혼 발표 소식을 알렸어요. 너무 준비 없이 들어와서 가족들 모두가 상당히 당황스러워했던 순간이었죠. 아무래도 나이가 30대 후반이라 시부모님은 정말 잘된 일이라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시숙의 결혼이 너무 이르다고 판단을 했었고 좀 더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결혼하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시숙이 여자를 만나본 적이 손에 꼽을 정도로 경험이 많지 않아서 여자에 대해 잘 모른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저 또한 시숙이 결혼할 상대를 좀 더 알아가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주었지만 이미 확고한 상태인 것 같았습니다. 상대방에게 푹 빠져 있는 상태였고 하루라도 빨리 서둘러 식을 올리고 싶어 하고 있었어요. 시부모님은 결혼은 타이밍이라면서 좋은 인연이라고 생각한다면 당연히 붙잡아야 된다고 한 살이라도 더 나이 먹기 전에 자리 잡길 원하셨어요. 그렇게 시작된 인사자리는 어색한 분위기와 함께 예비 형님이 될 사람을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아주버님한테 어떤 사람인지 어느 정도 들었던 터라 크게 궁금한 건 없었는데 대학 교수라서 그런지 상당히 밝은 톤을 가지고 있었고 언변이 뛰어나서 시부모님께 좋은 인상을 남겨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표정은 상당히 심각한 상태였고 대화의 분위기를 남편이 망치고 있다고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는지 아주버님이 남편을 따로 밖으로 불렀지만 시부모님은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듯 보였어요. 예비 형님도 문제될 건 없다고 느끼고 있었는지 즐겁게 대화를 풀어나갔고 시부모님은 이미 대학 교수인 예비 형님에게 푹 빠져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남편과 결혼을 하기 위해 시댁에 인사드리러 갔을 때는 시부모님이 결혼에 대해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셨는데 예비 형님한테는 상당히 밝은 모습으로 대해주시는 모습에 좀 서운하긴 했었어요. 그렇다고 시부모님과의 관계가 안 좋은 건 아니라서 충분히 좋게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잠깐 자리를 비웠던 남편과 아주버님의 안 좋은 목소리가 거실에까지 들려오고 있었고 남편이 강하게 반대하는 목소리에 예비 형님의 표정에 결국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시모는 저에게 가서 상황 좀 정리하고 오라며 부탁하셨고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나 방문을 노크한 뒤 방 안으로 들어갔는데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았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도 결혼을 긍정적으로 받아주고 있는데 네가 내 결혼을 왜 반대하는 건데? 아까부터 계속 보자 하니까 표정 관리 못하고 엄청 싫은 티 내고 있잖아. 너는 형이 평생 결혼 안 하고 살았으면 좋겠냐?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마음 맞는 사람 찾기가 쉽지 않다는 거 너도 잘 알잖아. 형이 무슨 생각하는지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 나이를 먹어갈수록 기회는 줄어드니까 평생 혼자 살까봐 걱정스럽겠지만 저분은 아닌 것 같아서 그래. 형 인연은 분명 어딘가에 있으니까 좀 더 신중하게 결정하는 게 좋겠어. 끝까지 결혼을 하겠다면 어쩔 순 없지만 지금 상황에서 이성적으로 판단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을 것 같아. 아버지 어머니도 형이 나이도 있고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신 것 같은데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평생을 후회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 기억해야 돼. 형한테는 내가 하는 말이 상처로 다가올 순 있겠지만 나중에 분명 내 말 듣지 않은 거에 대해 후회하게 될 거야. 이렇게까지
형을 생각해주는 동생이 있을 것 같냐? 저분은 겉으로만 봤을 땐 대학 교수에 성격도 상당히 좋아 보이지? 그런데 그건 그냥 외적으로 보이는 모습이지. 실제 성격은 그래 보이지 않아. 중간중간 튀어나오는 말투를 보면 좋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분은 아닌 것 같다고. 이건 내가 확실하게 얘기해 줄 수 있어. 내 직업이 뭐야? 심리 상담사야. 형보다 내가 훨씬 더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겪어왔다는 거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잖아. 숨기고 있는 내면이 언제 드러나냐 문제인 거지. 그 시간이 그리 오래 걸리지는 않을걸? 못해도 최소 1년은 만나보고 결정하는 게 좋지 않겠어? 나는 형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말이야. 아주버님은 남편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이미 100번, 1000번을 설득해도 달라지는 게 없다는 걸 알게 되자 결국 포기를 하게 되었고, 그렇게 아주버님은 끝내 결혼식 날짜를 잡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본인이 선택한 길이니 더 이상 어쩔 수 없다면서 포기한 듯 보였어요. 저 또한 너무 이른 결혼이 걱정이 됐지만 두 분이 행복하게 잘 살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긍정적으로 응원해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격양된 분위기를 가라앉힌 뒤 다시 자리로 돌아와 예비 형님이 남편을 바라보며 말을 붙였어요. 아주버님과의 결혼을 반대해서 그런 건지 약간 기분이 상한 목소리로 대화를 주도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마다 보는 눈이 다르니 제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겠죠. 그래도 오늘 좋은 기분으로 인사드리러 온 자리인데 다 들리게끔 반대하니까 기분이 썩 좋지는 않네요. 준일 씨한테 어느 정도 듣긴 했었는데 심리 상담사로 일을 한다면서요? 저도 교수라 어느 정도 대화가 통할 것 같았는데 그것도 아닌가 봐요. 우리 만남이 너무 짧다고 생각해서 반대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제 성격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건가요? 남들이 보기에 첫인상이 좀 강하다는 말은 많이 듣긴 했었지만 이게 살아가는데 문제가 될 거라곤 전혀 예상하지 못했었거든요. 이런 제 성격을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아서요. 결혼을 반대하는 이유가 고작 준일 씨와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오늘 처음 봤는데 성격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목소리 높여 반대하는 건 저도 기분이 별로 좋지는 않네요. 심리 상담사라고 모든 사람을 다 꿰뚫는 건 아니잖아요. 겉모습 보고 판단하는 건 프로 정신에서 벗어난 주관적인 편견으로 인한 일방적 견해 아닌가요? 아, 그래. 사람마다 성격이 다른 건데 그게 문제될 건 없다고 생각한다. 둘이 좋아서 결혼하겠다는데 뭐가 그리 걱정이니? 준성이 너는 나중에 따로 나랑 얘기 좀 하자. 남편은 예비 형님의 거침없는 말에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아주버님과 시모는 남편이 예민한 거라고 얘기했지만 제가 봐도 예비 형님 성격이 그닥 좋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시부는 이런 상황을 아무 말 없이 묵묵히 지켜보고만 계셨어요. 그런데 예비 형님이 잠시 화장실 좀 다녀오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나 저에게 눈치를 주길래 무슨 할 말이 있는 것 같아 예비 형님의 뒤를 따랐고 화장실 앞에서 저를 보며 굳어진 얼굴로 말을 이어나갔어요. 앞으로 내 및 동서가 될 사람인데 우리 관계 잘 유지해야 되지 않겠어요? 앞으로 평생 얼굴 보게 될 사이잖아요. 결혼 생각은 확고하기 때문에 번복할 일은 없을 것 같아서요. 저도 준일 씨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얼굴 자주 봐야 하는데
지금부터 말 편하게 해도 되죠? 나도 적은 나이도 아니고 평균적인 홍기는 지났기 때문에 마음 맞는 사람과 함께하고 싶었고 준일 씨가 내 마음에 들어왔는데 준일 씨 동생이 나를 너무 안 좋게 보니까 지금 상당히 불편하네. 예비 동서가 잘 좀 풀어줬으면 좋겠는데 교수인 내가 잘 보이려고 노력하는 것도 좀 그렇잖아. 예비 동서가 나에 대해 좋은 말 좀 많이 해줘봐. 보는 거와 다르게 사람 괜찮은 것 같다는 한마디 하면 되는 거잖아? 도대체 내가 어디가 어때서 안 된다고 저 난리를 치는지 모르겠네. 예비 동서도 내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 그런 것보단 그이는 아주버님이 연애 경험도 많지 않고 신중했으면 해서 의견을 낸 것 같아요. 사람은 겪어봐야 안다곤 하지만 직업이 사람 성격을 파악하는 심리 상담사라 아무래도 첫인상을 상당히 중요시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 첫인상에서 나오는 행동들과 얼굴 표정들 같은 거에 성격을 파악하는데 거의 대부분 맞아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쪽으로 더 많이 연구하고 공부를 해서 더 예민한 것 같아요. 첫 만남에 감정 상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나쁜 의도는 아니었으니 좋게 생각해 주세요. 다른 형제랑 다르게 유달리 각별하거든요. 그렇다고 예비 형님 성격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집안과 맞지 않는다고 판단한 문제라 관계 회복을 하기 위해선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니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다고 나를 함부로 판단해? 예비 동서도 내가 교만해 보이고 성격이 안 좋다고 느끼는 거야? 아니요. 그런 건 아니지만 지금 예비 형님이 말하는 걸 보면 생각하는 대로 거침없이 말하는 경향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이는 아주버님만 따로 불러 방에서 대화한 건데 예비 형님은 시부모님 앞에 계시는데 그이한테 공격적인 말투로 싸붙였잖아요. 제가 봤을 때 그건 싸우자는 걸로밖엔 안 보였거든요. 일단 그 상황은 최대한 조용히 넘어가는 게 좋았을 것 같기도 하고요. 내기에 들렸으니까 솔직하게 얘기한 거 아니겠어? 가만 보니까 부부는 닮는다더니 예비 동서도 지금 나를 가르치려 드네? 잠깐 잊은 것 같아서 다시 설명하는데 나 대학 교수야. 누구한테 가르침 받을 수준은 이미 넘어섰다고. 예비 동서 김밥 장사한다면서? 배운 것도 많이 없을 텐데 나한테 방금 뭐라고 그랬어? 조용히 넘어갔으면 좋았을 것 같다고? 내가 왜 그런 억울한 상황에서 참아야 하는 거지? 준일 씨 동생은 나를 오늘 처음 보는 자리 아니었나? 그런데 걔가 뭔데 나를 함부로 판단하고 결혼을 반대하는 거야? 내가 지금 화가 안 나게 생겼냐고? 예비 형님은 저를 노려보면서 얼굴을 붉히더니 목소리까지 높아지고 있었어요. 시부모님이 이런 상황을 보게 될까봐 너무 흥분한 것 같다며 나중에 다시 대화하자며 화장실로 안내해주고 빠르게 벗어났습니다. 그 사이 시모가 무슨 일 있냐며 화장실로 걸어오시면서 다행히 상황은 정리가 됐지만 아주 잠깐 동안 예비 형님과 얼굴을 맞대면서 나눈 대화에서 이 결혼은 정말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확 밀려 들어왔습니다. 이대로 새 며느리로 들어오게 된다면 예비 형님과의 마찰은 안 봐도 눈에 훤했어요. 한 식구가 될 수 있는 사람인 만큼 신중해야 되는데 이런 상황들이 잘 풀리지가 않아 저도 많이 답답했었죠. 둘이 좋아서 하는 결혼, 아무리 말려봤자 해결될 수 없는 문제라 아주버님이 직접 겪어보고 후회할 때까지
기다리는 게 현재로선 최선의 방법이었어요. 그렇게 아주버님은 결국 예비 형님과의 결혼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여기에서 예상치 못한 상황들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예식 시간이 1시간 정도 남았을 때 신부 대기실에서 비명소리가 들리길래 시모와 저는 급하게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헬퍼 이모가 뭘 잘못했는지 예비 형님한테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저기요, 지금 이 상황에 죄송하다고 끝날 문제야? 내 생에 한 번뿐인 결혼, 그쪽이 다 망치게 생겼다고. 이거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만에 하나 오늘 결혼식 망치면 헬퍼비는 당연히 못 주고 그쪽을 상대로 소송까지 진행할 거니까 그런 줄 알아. 빨리 가서 찢어진 드레스를 고쳐오던지 아니면 제대로 된 걸 다시 가져와. 아니, 신부님이 실수하신 걸 왜 저한테 화를 내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뒤에서 잡아준다고 했는데도 무작정 걸어가는 바람에 발을 헛디뎌 드레스가 밟혀 허리 쪽이 찢어진 거잖아요. 처음부터 제 말을 들었다면 이런 일이 생겼겠어요? 일단 결혼식 시간이 1시간 남았으니까 다른 드레스로 가지고 올게요. 드레스가 앞에 꽤 많이 찢어져서 사진 촬영을 어려울 것 같으니 입고 있는 건 다시 도로 가져가야 하니까 환복부터 해주세요. 그래도 숍이 가까워서 아마 왕복으로 30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식 시작 전까진 오겠습니다. 뭐? 30분? 식 시작에 앞으로 1시간 남았는데 차라도 막힌다면 드레스 없이 식을 시작해야 될지도 모른다고. 당연히 택시를 타야 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식전에 사진 촬영은 어떻게 할 건데? 얘야, 네가 헬퍼분이랑 같이 가서 서둘러 드레스 좀 바꿔와라. 그게 빠르겠다. 일단 문제가 생긴 건 나중에 다시 얘기하고 빨리 움직이는 게 좋겠어. 시모의 부탁에 일단 결혼식을 성공리에 마칠 수 있도록 서둘러 헬퍼분과 함께 숍으로 이동을 했어요. 가는 동안 헬퍼 이모는 화가 많이 났는지 저에게 한풀이를 하는데 그동안 많은 신분들과 함께 했었지만 성격이 저렇게 고약한 신부는 처음 본다며 신랑이 보는 눈이 없다며 한숨을 쉬고 계셨어요. 저희 엄마뻘 정도 돼 보이시는 분이셨는데 예비 형님이 신부 대기실에서 헬퍼 이모에게 막말을 퍼부었던 건 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할 문제 같았어요. 위급한 상황일수록 예비 형님의 본성이 드러나는 것 같아 걱정이 많았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아주버님의 결혼이 정말 잘하는 건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예비 형님의 드레스를 교환받은 뒤 서둘러 식장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하필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숍에서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가는 길에 충돌 사고가 났는지 식장으로 향하는 길에 정체가 시작됐어요. 예식 시간은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차는 앞뒤로 막혀서 움직일 생각조차 없어 불안한 마음은 점점 더 커지고 있었어요. 그렇게 발을 동동 구르며 달리다 보니 예식장에 20분 남겨두고 겨우 도착할 수 있었고 주차장에 차를 세운 뒤 헬퍼 이모와 제가 차에서 내려 서둘러 식장으로 들어가려 하는데 입구 앞에 예비 형님이 불안한 표정으로 발을 구르고 있었어요. 거친 숨을 내쉬며 입구 앞에 도착해 드레스를 가지고 왔다면서 서둘러 예식 준비하자며 들어가려 하는데 예비 형님이 갑자기 제 뺨과 헬퍼 이모의 뺨에 연달아 손을 올렸습니다.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피할 수도 없어
예비 형님한테 뺨을 맞게 돼서 당황한 얼굴로 예비 형님과 눈을 마주쳤는데 제가 왜 맞아야 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옆에 있던 헬퍼 이모는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를 질렀는데 예비 형님은 헬퍼 이모의 말은 전혀 듣지도 않은 채 저를 보며 막말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분위기는 상당히 심각해져 버렸습니다. 내가 몇 번이나 전화를 했는데 왜 안 받아? 언제쯤 오는지 확인도 안 되고 얼마나 조마조마했는지 알아? 저딴 차를 몰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비켜주지 않는 거지. 차가 마티즈라고 한마디만 했어도 내 차를 빌려줬을 텐데 왜 이렇게 생각이 없어? 차가 자기 신분이 어느 정도 위치가 되는지 알려준다는 거 몰라? 김밥 장사하는 것도 창피해 죽겠는데 내 밑에 동서가 마티즈 몰고 다닌다고 얘기하면 내 주위 지인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 어디 가서 함부로 내 동서라고 나불댔단 봐? 저기요, 그렇게 멀뚱히 쳐다보고만 있을 거예요? 이제 식 10분밖에 안 남았잖아. 언제 갈아입고 준비하냐고요? 둘 다 오늘 날 물먹이려고 작정했지? 일이 계속해서 꼬이는 거 보면 이 결혼은 하면 안 되는 결혼인 것 같네. 지금 어딜 들어가려고? 내 얼굴에 지금 손을 올려놓고 그냥 가겠다고? 어머머머. 동서, 지금 정신 나갔어? 앞으로 삶이 피곤해지고 싶은가 봐? 내가 동서보다 손윗 사람이라는 거 잊은 건 아니겠지? 먼저 시집 왔다고 나한테 대드는 거야? 동서 대우 받고 싶으면 똑바로 행동해. 어디 가서 동서라고 말하기도 쪽팔린데 오늘만큼은 좋은 날이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라고. 당장 이 손 안 치워? 무사히 결혼식 끝내고 싶으면 방금 내 얼굴에 손 올린 행동은 해결 보고 가지. 나도 참는데 한계가 있는 사람이거든. 대학 교수면 상대방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해도 된다고 생각해? 누가 이런 상황을 만들었는데 그쪽이 헬퍼 이모 말 듣지도 않고 자기 멋대로 움직이는 바람에 발을 헛디뎌서 사고가 난 거잖아. 조용히 앉아만 있었다면 이런 일이 생겼겠어? 지금 한 행동 정리하고 가. 그렇지 못하면 오늘 결혼 전부 무산될 줄 알라고. 네가 아주 단단히 미쳤구나. 내 결혼식 망치면 누가 제일 큰 피해를 볼 것 같아? 생각 잘하고 움직이는 게 좋을 거야. 당장 이 손 놓으라고. 본인 잘못으로 찢어진 드레스 해결 보기 위해 힘들게 교환해서 가져왔는데 결혼식도 올리기 전에 제 뺨을 올린 예비 형님을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도 똑같이 뺨을 내리쳤습니다. 남편의 말대로 이 결혼은 집안을 무너뜨리게 만들 정도로 엄청나게 큰일이라는 걸 그때 확 깨닫게 되었죠. 예비 형님은 제가 정신이 나갔다고 대학 교수를 우습게 한다며 다시 한번 손을 올리려는데 갑자기 시부가 나타나 큰 소리로 그만 멈추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지금 뭐 하는 짓들이야? 당장 그 손 내리지 못해? 어디서 우리 며느리 얼굴에 손을 대려고 그래? 식전에 걱정이 돼서 내려와 보니 이런 식으로 행동하고 있어? 아버님, 제가 얼마나 기분이 안 좋았으면 이렇게까지 나왔겠어요. 이 상황 다 보셨으면 제 마음도 알겠네요. 저 정말 참을 만큼 참았다고요. 그래서 우리 며느리 얼굴에 손을 올리겠다는 거냐? 네가 지금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결혼식은 없던 일로 해야 될 것 같다. 며느리 너는 지금 당장 경찰서에 신고부터 넣어라. 입구 앞 CCTV에 전부 찍혔으니까 절대 선처로 마무리 짓지 말고 법대로 처리하거라.
아버님, 정말 이럴 거예요? 이제 예식 곧 시작한다고요. 일단 식부터 진행하고 나서 나중에 다시 얘기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정말 파혼하란 말씀인 거예요? 너같이 버릇없고 타인을 함부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을 내 큰아들 배필로 받아줄 마음 조금도 없다. 아무리 홍기가 지나 결혼이 급하다 해도 우리 집안이 무너지는 걸 지켜볼 수는 없지. 어차피 드레스도 안 입었는데 잘 됐네. 이 자리에서 파혼하고 다시는 우리 집안에 얼씬거리지도 마라. 시부는 예비 형님이 제 얼굴에 손을 올린 걸 전부 지켜보고 있었는지 분노하셨고 아주버님과의 결혼은 없었던 일로 하자고 파혼을 선언하셨습니다. 예비 형님은 무조건 결혼을 진행할 거라고 상황을 정리해 나가려 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문제가 심각하게 흘러갔어요. 식이 시작이 됐는데도 신부가 나타나지 않자 시댁 식구들도 밖으로 나왔어요. 헬퍼 이모는 그 자리에서 경찰서에 신고를 한 뒤 좀 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전부 다 설명을 하자 그 말을 전부 듣게 된 아주버님은 사색이 된 얼굴로 예비 형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남편과 시모는 얼굴을 붉혔고 예비 형님은 그제야 심각성을 파악했는지 그 자리를 피하려고 저를 강하게 밀친 뒤 주차장으로 도망쳤어요. 그런데 예비 형님이 도망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자기 화를 이기지 못한 채 분노를 표출할 곳을 찾고 있었던 거였어요. 주차되어 있던 제 차를 그대로 들이받으면서 예식장이 떠나갈 정도로 왜 자기한테만 뭐라고 하냐고 결혼 한번 하려는데 별것도 아닌 것들이 방해를 한다면서 쉬지 않고 김밥 장사할 때 배달용으로 사용하는 제 차를 계속해서 들이받았어요. 이성을 잃은 예비 형님의 모습에 식장을 찾은 많은 사람들이 경악을 했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시부가 차에서 골프채를 꺼내 들더니 예비 형님한테 달려가 타고 있던 벤츠를 부수기 시작했어요. 당장 내리라고 소리치면서 제 차를 부순 예비 형님을 응징하고 있는데 예비 형님 부모님이 그만하라고 소리치며 뛰어오시다가 빠르게 후진하던 예비 형님의 차량에 부딪히는 사고를 유발하게 되었고 그제야 모든 상황이 멈춤과 동시에 경찰이 도착해 예비 형님을 붙잡았습니다. 차량에 부딪힌 두 분은 구급차에 실려가 응급실로 향하게 되었고 시부는 이 문제에 대해 법적 처벌을 준비했어요. 결혼식에서 일어난 피해 보상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과 함께 저에게 손을 올린 행동들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했고 그 사람은 결국 법정에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결혼식장에서도 이 문제로 피해본 부분들에 대해 소송이 들어가게 되면서 꽤 복잡하게 일이 진행이 되었지만 전적으로 그 사람이 잘못을 했기 때문에 CCTV와 헬퍼분의 증언으로 모든 걸 시인하게 되면서 기물파손 합의금과 피해 보상에 대해 검토 중에 있습니다. 남편의 말대로 예비 형님이었던 그 사람이 만약 정식으로 식구가 됐다면 시댁 집안은 순식간에 무너졌을 것 같습니다. 요즘 시대에 워낙 다혈질인 사람들이 많고 범죄도 많이 일어난다 하지만 이런 일들을 눈앞에서 경험하게 되니 너무 큰 충격으로 다가왔었습니다. 요즘 정신과 치료도 받고 있을 만큼 상당히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 사람이 형님으로 들어오지 않은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번 일을 통해 아주버님은 남편의 말을 전적으로 믿게 되었어요. 시모 또한 급하게 생각하는 것보단 뭐든 신중하게 결정을 내려야 할 것 같다면서 저희 부부가 받았을 상처들에 대해 미안해하고 계십니다. 저 또한 이번 일을 통해 앞으로 살면서 사람을 사귀는 데 있어
좀 더 신중해질 것 같습니다. 한번 만들어지게 된 인연은 쉽게 끊어내기가 어렵잖아요. 예비 형님이었던 그 사람 역시 잘못을 시인하긴 했지만 남편이 처음부터 결혼을 반대했었던 부분에 대해 상당히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듯 보였어요. 나중에 분명 후회할 날이 올 거라며 조만간 다시 얼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는 말을 했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저 또한 대학 교수직 사임하고 싶으면 알아서 하라고 받아쳤지만 기분이 상당히 안 좋더라고요. 자신이 저지른 행동들 때문에 법적으로 가중처벌을 받게 될 거라는 것도 알면서 원한을 품고 또 다른 상황을 만들려는 건지 정말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무슨 생각으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저희 남편한테 그리고 저한테 이 문제로 또 다른 범행을 저지를 거라는 경고일까요? 저 또한 끝까지 당하지 않고 당차게 대응하려고요. 그런 다혈질 성격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교수직을 내려놓게 해서라도 그 책임 끝까지 물게 할 겁니다. 하루빨리 모든 상황들이 정리가 되고 예전처럼 평화로웠던 삶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여러분들께서도 인간관계는 무조건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바랄게요. 그래야 나중에 피해를 받지 않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무사히 사고 없이 마무리 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눈앞에서 저희 가족이 무너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바로잡을 수 없는 현실이 너무 안타까워 이렇게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제가 하는 결정에 따라 가족들의 인생이 달라질 수도 있고 계속해서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제 나이 40대 후반이 되어가는 동안 가족들과 큰 싸움 없이 잘 지내왔었어요. 그런데 아빠의 건강 상태가 악화되어 가면서부터 조금씩 오고 가는 대화에 안 좋은 감정이 묻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살면서 말은 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만 생각하며 표현하지 않았던 불만들 같은 게 하나둘 나오더니 결국 큰 싸움으로 전개가 되어버렸죠. 아직까지도 아빠가 세상을 떠나셨다는 게 믿기지가 않아서 많이 힘든 상태인데 가족들과도 멀어져 버린 상황이라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이 많아지네요. 돌아가신 아빠가 저에게 주신 답이 무엇인지 여러분들께서 알려주신다면 제가 앞으로의 인생을 해결해 나가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7살의 나이에 엄마의 재혼으로 의붓아빠를 맞이하게 되었고 아빠에게는 아들과 딸 둘이 있었습니다. 다들 저보다 나이가 많아서 그런지 저를 거부감 없이 오빠 언니들이 잘 받아주었었어요. 친동생처럼 대해주는 모습이 너무 고마웠었죠. 비록 7살 정도의 나이였지만 그때의 기억이 아직까지 머릿속에 남아있는 걸로 봐선 언니 오빠를 많이 의지하고 있었던 것 같네요. 엄마와 단둘이 살면서 친아빠가 세상을 떠나신 뒤 많이 외로웠었는데 저에게 새 가족이 생기고 나서부터는 항상 집안이 시끌벅적했고 웃음이 끊이지 않았었어요. 그렇게 서로 잘 지내오면서 세월이 흘러 어느덧 언니 오빠들은 자신들의 가정을 꾸려 새로운 삶을 살아갔고 저 또한 좋은 남자를 만나 결혼까지 하게 되었었네요. 엄마는 아빠와 새로운 삶을 시작한 이후 단 한 번도 눈에 눈물을 흘리지 않았었는데 제가 결혼하고 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암 선고를 받게 되면서 처음으로 엄마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 모습을 보게 되었었습니다. 그때 저에게 하셨던 말 중에 지금의 행복을 잃고 싶지 않아 세상을 떠나고 싶지 않다고 하셨지만 결국 암을 이겨내지 못하시고 저희 품에서 떠나시게 되셨네요. 그렇게 된 이후부터 아빠도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 하셨어요. 오랜 세월 함께 해오면서 집안 곳곳에 많은 추억들이 묻어 있어서 그런지
매일같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아빠가 잠시 자리를 비웠을 때 가족들끼리 대화를 나누었고 처음으로 서로 의견 조율이 되지 않아 감정이 상하게 되는 일이 발생됐고 말았어요. 그렇게 되자 장남인 큰 오빠가 먼저 나서서 한마디 하게 되었고 저는 언니 오빠들의 말을 묵묵히 듣고만 있었는데 갑자기 화살이 저한테 날라오게 되었네요. 내가 이 집안의 장남이니까 아버지가 많이 힘드신 만큼 옆자리를 지켜드려야 하는 건 당연한 건데 다들 알다시피 지금 한창 사업이 바쁜 터라 큰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네. 그래서 너희들이 직접 나서서 해주면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딸들이 옆자리를 지켜주는 게 훨씬 좋지 않겠어? 둘째 네가 그래도 맏언니니까 직접 나서주는 게 오빠가 봤을 때 좋을 것 같은데? 내가? 나도 지금 얼마나 바쁜데. 요즘 애들 학교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를 얼마나 많이 받고 있는지 알아? 성적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서 내 속을 아주 긁고 있다고. 이래서 명문대 문턱도 못 밟아볼까봐 지금 비상이야. 좋은 학원 알아보느라 얼마나 바쁜데. 셋째 너는 그냥 주부잖아. 우리 중에 제일 한가하지 않아? 집안일 하면 시간도 널찍하겠다. 아빠 옆에 있어주기에는 딱인 것 같은데. 솔직히 셋째는 핑계댈 게 없잖아. 애들이 공부를 그렇게 잘하는 것도 아니고 성적에 집착하지도 않으니까 내가 봤을 때 네가 살림 봐주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네. 그게 어려운 문제도 아니니까 그렇게 해줄 수 있지? 내 말은 들어주지도 않고 무조건 언니 말대로 하라는 게 어디 있어. 지금 내가 어떤 상황인지 모르잖아. 나 그 이랑 지금 현재 별거 중이야. 그동안 얘기 안 했었는데 이혼까지 할 생각 가지고 있어. 그 사람이 나 놔두고 다른 여자랑 바람 피운 것 같아. 그래서 지금 내 마음이 얼마나 안 좋은지 알아? 누굴 돌봐줄 마음의 여유가 없다고. 차라리 막내 네가 모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우리 넷 중에 너를 제일 애지중지하면서 키워주셨던 건 사실이잖아? 그동안 받은 만큼 돌려드려야 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언니 오빠도 내 말이 맞는 것 같지? 솔직히 너 오고 나서부터 우리한테 쏟았던 사랑이 전부 너한테 간 건 사실이잖아. 너 오기 전에 막내였던 내가 아빠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었는데 그걸 빼앗겼다고 느끼게 되었을 때 받았던 상처가 얼마나 컸는지 알아? 그래도 아빠가 혼자 계셨을 때와 다르게 많이 웃어주시고 행복해 하시는 것 같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살아왔었어. 네가 우리 집에 들어오면서 우리가 잃게 된 것도 있으니까 그동안 키워주신 보답으로 아빠 옆자리 지켜드렸으면 좋겠어. 설마 너도 핑계대는 건 아니겠지? 나도 그건 부정하지 못하겠다. 셋째 네가 한 말에 나도 크게 공감되긴 해. 그동안 말 안 해왔지만 서운했던 부분이 많았지. 내가 아빠 옆에 있으면 되니까 이제 그만들 좀 해. 언니 오빠들이 서운하게 느끼고 있었던 거 나도 잘 알고 있었어. 그래서 내 입장에서도 더 잘하려고 그동안 많이 노력하면서 살아왔었다고. 아빠 옆자리는 내가 지켜드릴 테니 이 문제로 더 이상 얼굴 붉히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럼 이제 해결된 거 맞지? 이번 주 내로 준비해서 아빠 집으로 들어오도록 할게. 그동안 저는 가족들에게 딱히 서운했던 게 없었는데 그건 제 생각이었을 뿐 오빠 언니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피를 나눈 가족이 아니라서 그런지 다르게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걸 처음 알게 되었고 겉으론 표현하지 않았지만 많이 당황스러웠었습니다. 그렇게 대화를 주고받고 있던 도중 잠시 밖에서 통화를 하시던 아빠가 들어오시자 오빠는 제가 당분간 아빠 옆에 있어줄 거라며 대화를 이어나갔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했던 거와 다르게 아빠는 혼자 있길 원하셨네요.
너희들 마음은 고맙게 생각하마. 그런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지금 꾸린 가정이나 잘 챙기고 살거라.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도 다 생각해서 얘기해 드리는 건데, 그러지 말고 도움 받으세요. 어느 정도 마음에 정리할 시간을 만들어 드리려는 거예요. 그 시간 동안 막내가 뒤에서 이것저것 많이 도와드릴 거니? 아버지는 그냥 받기만 하시면 되는 거라고요. 제 말 무슨 뜻인지 잘 아시겠죠? 솔직히 여태까지 막내한테 주기만 하셨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도움 받으실 수 있는 거죠. 미안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저희는 벌써 얘기가 끝난 상태예요. 아빠는 마음만 받겠다며 제안을 거절하셨고, 지금의 가정에나 충실하라고 더는 대화를 이어나가려 하지 않았어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아빠의 말에 저희들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지만 언니 오빠가 저를 바라보는 시선은 좋지 않았습니다. 큰언니는 아빠가 저를 너무 감싸주기만 하려는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불만을 표시했어요. 장남인 오빠는 아빠가 괜찮다고 말씀하셔도 매일 찾아뵙고 집안 관리하라며 무조건 오빠의 말대로 움직이길 원하고 있었습니다. 상당히 불편한 감정으로 저를 대한 오빠에게 알아서 하겠다는 한마디 한 뒤에 차에 올라타자 언니들이 저보고 버릇이 없다며 화를 내면서 저희 엄마가 세상을 떠났으니 더 이상 가족이 아니라는 충격적인 말을 던졌습니다. 언니들은 저에게 아빠 옆에서 가사 일을 도와주지 않는다면 더는 가족으로 받아주지 않겠다고 분위기를 안 좋게 몰아갔네요. 저도 그런 말을 듣곤 기분이 안 좋아진 상태라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함께했던 세월들이 무색해질 만큼 엄마가 세상을 떠나신 뒤 저에 대한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동안 언니 오빠는 엄마가 아빠 옆에 있었기 때문에 저를 가족인 척 받아들여주고 있었던 것 뿐이었죠. 그날 이후 저는 아빠가 불편해하지 않는 선에서 집안일을 도와드렸고 아빠는 항상 저에게 미안해 하셨어요. 그동안 살면서 자식들 눈치 보느라 제대로 챙겨주지 못했다며 저를 불쌍히 여기셨고 엄마가 돌아가실 때 저에 대한 걱정을 많이 했다며 아빠에게 잘 좀 부탁한다는 마지막 말을 하시고 세상을 떠나셨다는 말을 저에게 해주셨네요. 비록 저는 아빠의 친딸은 아니었지만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한 적은 없으셨다고 해요. 저도 아빠를 진심으로 대해드렸기 때문에 집안일을 도와드리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원했던 건 가족들과 불화가 생기지 않는 걸 원했었기 때문에 묵묵히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움직이며 살아왔었네요. 그런데 오빠와 언니들은 노력하는 모습은 보려 하지 않고 무조건 부족한 모습들을 지적하면서 지속적인 상처를 주며 제가 하는 모든 일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이런 상황들이 반복적으로 지속이 되자 저 또한 안 좋은 감정을 품게 되더라고요. 그러고 싶지 않은데 받게 되는 상처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저 또한 불만들이 터져 나오게 되었고 결국 한자리에 모여 식사를 하던 도중에 큰언니의 한마디에 싸움이 시작되었네요. 너 뭐 하는 애야? 지금 이게 최선이라고 음식 내온 거니? 아빠 입이 얼마나 까다로우신데 몇 가지 반찬으로 저녁 때우라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오래간만에 왔으면 당연히 음식에 좀 더 신경을 써야 하는 게 당연한 건데 정말 음식이 너무 형편없다. 그동안 무상으로 먹고 자고 배부르게 살았으면서 꼴랑 반찬 몇 개 놓고 숟가락 뜨라는 거니? 그동안 이런 식으로 대접해 드린 거야? 오빠가 이런 건 따끔하게 뭐라고 좀 해줘. 그동안 조용히 있었다고
얘가 요즘 하는 꼴을 봐봐. 아주 눈에 가시라니까. 내가 봐도 이건 정말 아닌 것 같다. 아버지는 이런 음식을 잡수시고 싶은 거예요? 지금까지 막내를 감싸 돌기만 했으니 이런 식으로밖에 대접을 못 받으신 거잖아요. 모두가 한자리에 모였으면 고기 반찬이라도 있어야 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그만들 하지 못해? 잘 알지도 못하면서 막내한테 왜 뭐라고 그러는 거야? 내가 좋아하는 음식들 위주로 내어준 건데 뭐가 잘못됐니? 그동안 너희 엄마가 지금까지 나를 위해 만들어진 음식들이었다. 막내가 완벽하게 따라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신경 써준 건데 어떤 의미인지도 잘 모르면서 막내한테 상처를 주면 되겠니? 내가 먹고 싶다는 음식들로만 만들었으니 그만들 하고 숟가락 뜨던지 아니면 그만 집으로 돌아가라. 막내가 내 집에 매일같이 와서 집안일 열심히 하는 동안 너희들은 한 번이라도 찾아온 적이라도 있냐? 너희들은 정작 애비집이랑 넘어지면 코 닿는 곳에 있으면서 고개 한 번 내민 적 없었잖아. 막내가 제일 먼 곳에 살고 있는데도 똑같이 회사 일하고 퇴근하면 내 집에 먼저 들려서 상황에 맞게끔 이것저것 신경 써주고 들어가는데 너희들이 막내한테 큰소리 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다시 한번 말하지만 한 번만 더 막내한테 상처 준다면 그땐 내가 너희들 용서하지 않으마. 서로 피를 나누지 않았더라도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이 있고 아빠가 가족으로 받아들인 만큼 너희들도 불만 가지지 않으면 아무 일 없이 잘 지낼 수 있는 거다. 서로 한두 살 먹은 나이도 아니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먹었으면 저녁 먹고 각자 위치로 돌아가도록 해. 그리고 막내는 아빠랑 따로 할 얘기가 있으니까 잠시 남아 있거라. 언니들과 오빠는 아빠의 말에 한마디도 못하고 차려진 저녁을 대충 먹은 뒤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아빠는 오래간만에 온 만큼 집안 청소와 설거지까지 전부 다 시킨 뒤 저는 따로 방으로 부르셨네요. 밖의 상황이 신경 쓰였지만 아빠의 한마디에 누구도 불만을 제기하지 않았어요. 저를 따로 부르신 이유는 더 이상 집안일에 신경 써주지 않아도 된다며 현재의 가정에 더 신경 쓰라는 말을 하시려고 부르셨던 거였어요. 아빠는 저로 인해 돌아가신 엄마에 대한 아픔을 많이 회복할 수 있었다며 제 손을 잡고 고마워하셨습니다. 그리곤 봉투 하나를 건네주셨어요. 확인을 해보니 꽤 많은 돈이 들어가 있었죠. 저는 돈을 바라고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아빠가 주신 돈을 받지 않았어요. 그렇게 아빠와 대화를 주고받고 있는데 밖에서 언니들과 오빠가 대충 정리가 끝났는지 집으로 돌아가겠다며 아빠에게 인사를 드린 뒤 불만 섞인 표정을 보이며 현관문 밖으로 나섰습니다. 분명히 이 일로 인해 저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은 더욱더 커졌을 거라 생각했지만 언니들과 오빠의 행동은 누가 봐도 잘못된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미안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아빠는 주로 여행을 많이 다니셨고 저는 그동안 조금 소홀하게 되었던 가정에 더 많은 신경을 쓸 수 있게 되었네요. 정상적인 가정으로 돌아온 이후 별일 없이 지내는 듯 싶었지만 확실히 예전과는 너무 달라진 가족 관계는 쉽게 회복되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가끔은 안부 전화도 오곤 했었는데 아예 연락이 없어서 언니 오빠에게 연락을 취해봤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고 문자를 해도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행동들에서 많은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저는 진짜 가족이 될 수 없다는 걸 확실히 알게 되었었죠. 그렇게 저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때 되면 얼굴을 보게 되는 상황이 와도 저와는 말도 섞지 않았고 투명인간 취급해오고 있었네요. 본인들이야 티 안 나게 행동한다 하지만
아빠가 봤을 때 분명 금이 가고 있다는 게 보였는지 모두가 한자리에 모였을 때 한마디 하셨습니다. 하지만 오랜 기간 살아오면서 저에 대한 감정을 쌓아왔던 터라 쉽게 풀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결국 아빠는 큰 소리를 낼 수밖에 없었고 오빠와 언니들 또한 아빠의 말에 반박하며 대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너희들이 잘했다는 거야? 나이를 더 먹었으면 그만큼 어른답게 행동해야지. 자식들이 셋이나 있는데 어떻게 된 게 하나같이 멀쩡한 놈이 없는 거야? 좀 더 현명하게 행동할 수 없는 거니? 아빠가 항상 얼굴 볼 때마다 얘기하는 게 뭐야? 서로 위해주고 아껴주면서 의지해야 앞으로 남은 인생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몇 번이나 얘기했는데 서로 똑같이 행동하고 있으면 가정에 불화만 생긴다는 거 몰라? 지금 봐봐라. 막내만 정상이고 너희들은 서로가 가지고 있는 불만들을 점점 더 키워가고만 있잖아. 막내는 너희들한테 불만이 없어서 항상 웃고 가까이 다가가려고 노력하는 줄 알아? 아버지는 맨날 막내 동생만 감싸주고 저희는 안중에도 없었잖아요. 나이 먹어서도 저희는 찬밥 신세 아니었나요? 오빠 말이 맞아요. 맨날 막내가 불쌍하다면서 좋은 것들도 항상 나눠주려 하고 모든 막내가 우선이었잖아요. 아빠 친자식은 막내가 아니라 저희라고요. 왜 그걸 모르세요? 피를 나눈 자식이 우선이 돼야 하는 거 아닌가요? 내가 너희들한테 못한 게 뭐가 있어? 그동안 내 전부를 가져간 것들이 너희들 아니야? 막내는 내가 준다고 해도 항상 받지 않고 혼자 자립해서 주어진 환경에 맞게 가정을 꾸리며 살아가고 있는데 너희들은 뭐만 하면 내 등에 빨대 꽂아서 전부 다 빨아간 건 생각 안 하고 정작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은 막내한테 조금 신경 써준다고 그걸 질투해서 이런 일로 아빠 입에서 큰 소리 나게 만들어? 막내만 없었어도 저희 가정에 불화는 없었겠죠. 이 모든 것들이 막내로부터 시작돼서 지금까지 오게 된 거라고요. 정말 꼴보기 싫어 죽겠어요. 그동안 아빠 옆에 새엄마가 있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참고 있었는데 저희는 새로운 가족을 받아들이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다고요. 엄마라고 하기도 싫었어요. 아빠가 저희 마음을 얼마나 안다고 그래요? 분위기가 점점 심각해졌고 언니들과 오빠는 저를 향한 분노가 극에 달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되자 어렸을 적부터 가지고 있던 불만들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고 결국 아빠와도 안 좋은 감정선이 폭발하고 말았죠. 큰오빠가 저는 대화하고 싶지 않다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더니 장례식장에서나 찾아뵙겠다는 충격적인 한마디를 꺼낸 뒤 등을 돌리자 언니들 또한 큰오빠를 뒤따라 가버렸네요. 그렇게 한바탕 난리가 나고 아빠와 단둘이 남게 되자 처음으로 자식들 때문에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을 보게 되었고 제 마음이 찢어질 것처럼 아프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 언니들과 큰 오빠는 정말 아빠와의 인연을 끊어버린 뒤 연락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중간 입장에서 해결하려고 노력했지만 그럴 때마다 저에게는 상처로 돌아오고 있었어요. 저도 그런 시간들이 반복이 되자 점점 지치게 되었고 관계 회복을 하려 했던 저 또한 결국 손을 놓고야 말았네요. 그렇게 몇 년의 시간이 흘러버렸고 예상하지 못한 또 다른 문제가 갑작스럽게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혼자서 여행만 다니시던 아빠와 자주 연락을 주고받았었는데 어느 날 받은 전화 한 통은 저에게 충격을 안겨주었고 급하게 병원으로 향하게 되었어요. 입원해 계시는 아빠는 충격적이게도 엄마의 뒤를 따라가시려는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아빠에게 직장암 말기라는 진단이 내려졌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오열을 하고 말았네요. 엄마도 세상을 떠나셨는데 아빠까지 떠나보내야 한다는 게 저로서는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이 들었어요. 아빠는 옅은 미소로 괜찮다며 저를 안심시켜 주려 하셨지만 이미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신 듯 보였습니다. 항암 치료로 기적을 바라볼 수는 있지만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사의 말에 무조건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아빠는 항암 치료를 받지 않으려 하셨어요. 아빠,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항암 치료를 받지 않으면 회복할 수가 없다고요. 제가 옆에 있어 드릴 테니 서둘러 치료 받으세요. 내가 더 살아서 뭐 하겠어? 혼자 사는 것도 외로웠는데 이참에 잘 됐지. 자식들도 전부 다 등을 돌려버렸잖아. 내가 바라던 삶은 이게 아니었는데 실패한 인생 떠나는 게 속 편하지. 그래도 너희 엄마 만나서 함께 살아온 시간은 정말 행복했었다. 아빠 떠나시면 저는 앞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아빠가 제 옆에 있어서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는데 이렇게 떠나신다면 저도 앞으로 살아갈 자신이 없어요. 그러니 항암 치료 받으세요. 저는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요. 아빠는 제 말을 들어주지 않으려 하셨지만 강하게 거부 의사를 밝히며 계속해서 설득을 시킨 끝에 겨우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셨네요. 언니 오빠에겐 아빠가 아프다는 말을 꺼내지 말라고 비밀 유지를 부탁하셨어요. 하지만 단순히 가벼운 병도 아니고 앞으로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을 만큼 큰 병이기 때문에 자식들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아빠의 소식을 큰오빠와 언니들에게 알렸지만 충격적이게도 아직까지 숨은 붙어 있지 않냐며 단 한 명의 자식들도 병원에 찾아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얼마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저는 최대한 아빠 곁에 오랜 시간 머물러 있으면서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도와드리고 있던 도중 몇 달 뒤 아빠가 깨어나지 못하고 계신다는 소식을 회사에서 접하게 되면서 급하게 병원으로 향했어요. 너무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라 많이 당황스러운 상태에서 가족들에게 아빠의 모습을 보는 게 마지막이 될 수 있다고 알려주자 그동안 한 번도 모습을 보이지 않던 오빠와 언니들이 순식간에 한자리에 모이게 되었네요. 아빠가 세상 떠나신다니까 이제야 얼굴 보여주는 거야? 어떻게 자식들이 그럴 수 있어? 그동안 얼마나 외로우셨는지 알아? 그건 네가 우리한테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아버지 몸 상태는 어떠신데? 오늘 내일 하시는 거야? 내일이 고비라고 하셨어. 더는 눈을 뜨지 못하실 거래.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좀 전에 의사 선생님이 진단하신 내용이야. 아무리 그래도 서로 연락은 하고 지내야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까지 되실 때까지 관심 한 번 없어 하다가 아빠가 세상 떠나실 것 같다고 얘기하니까 이제야 나타나선 어쩌자는 거야? 아빠가 눈을 못 뜨시면 작별 인사도 할 수 없는 건데 그렇게 되면 후회들 안 할 자신 있어? 네가 왜 우리 감정까지 참견하려는 건데? 우리가 지금 여기 좋아서 나온 줄 알아? 다른 목적이 있어서 나온 거라고. 무슨 목적? 아빠가 임종 직전이신데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다고? 이럴 거면 그냥 다들 돌아가 줬으면 좋겠어.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재산이 아직 하나 남아있거든. 이참에 잘 됐네. 갑자기 돌아가시게 생겼으니 자식들이 알아서 나눠 가지면 되겠어. 당연히 막내 너는 피를 나는 가족이 아니니까 여기에 참견할 생각은 하지 마. 너한테는 이런 한 푼도 줄 생각 없으니까. 그동안 키워준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할 줄 알아야지. 아버지 건물까지 넌 모려는 건 아니지. 어차피 세상 떠나시면 우리가 알아서 하면 되겠지만
만약 네가 여기에 의의를 제기한다면 그땐 우리도 너를 곱게 대하지는 않을 거니까 장례식이나 준비해. 아빠가 지금 눈을 감고 계시지만 귀는 열려 있을지도 모른다고. 그런데 어떻게 그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 있어? 네가 친자식도 아니면서 왜 남의 가정에 참견하는 건데? 이론도 줄 수 없다고 오빠가 얘기하는 거 안 들려? 작은 언니는 저를 증오하듯 노려보더니 저를 밀치기 시작했어요. 그리곤 장례식이나 준비하라며 저에게 막말을 퍼부었고 그 모습을 보는데 가족이 아닌 남처럼 느껴져 왔네요. 제가 아빠 옆자리를 지켜드리려 하자 큰언니는 장례식 준비하라는 오빠 말이 안 들리냐며 화를 내더니 제 머리채를 잡아 병실 밖으로 패대기를 쳤습니다. 급하게 몸을 일으켜 병실 안으로 들어가려 했지만 큰오빠가 저를 가로막은 뒤 가방을 건네주며 더는 들어오지 못하게 저와 아빠 사이를 떨어뜨려 놓았네요. 결국 아빠가 얘기한 대로 모든 게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처음 아빠가 입원했을 당시 큰오빠와 언니들이 재산 때문에 달려들 거라고 설명해 주셨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행동을 보여주고 있었네요. 결국 저는 그 모습을 뒤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고 아빠는 예상 시간보다 더 빨리 세상을 떠나시고 마셨습니다. 아빠와 작별 인사도 못하고 떠나보낸 제 마음이 너무 아팠고 큰오빠와 언니들을 더는 용서해주고 싶지 않았어요. 저도 이제 가족이라고 생각하지 않기로 마음먹게 되었네요. 그렇게 장례식이 진행되는 동안 가족이었던 그 사람들은 아빠가 남긴 재산을 서로 얼마씩 나눠 가지겠다며 재산 싸움을 하고 있었네요. 아빠의 장례식장에서 재산 싸움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정말 한심하기만 했었죠. 하지만 아빠는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걸 미리 알고 계셨는지 벌써 몇 수 앞을 보셨고 장례식이 끝나고 모두들 사색이 된 얼굴로 저를 찾아왔네요.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왜 아버지 건물 명의가 너로 옮겨져 있는 건데? 우리 몰래 아버지를 어떻게 구워 삶았길래 너한테 넘어간 거냐고?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단지 아빠가 하라는 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어. 오빠랑 언니들이 아빠한테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었다면 이렇게까지 되진 않았겠지. 나한테 건물이 넘어오니까 많이 당황스러웠나 봐? 여기 빌딩이 380억 정도 된다며? 너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설마 이 건물 너 혼자 다 가지겠다는 건 아니지? 어차피 소송 걸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소송? 언니가 뭘 모르나 본데 아빠가 그렇게 허술하게 하고 세상을 떠나셨을 것 같아? 그동안 아빠가 몇 번이나 기회를 줬지만 다들 걷어찼잖아? 항상 우애 좋게 지내라고 수도 없이 얘기했었어. 그런데 상황을 이렇게까지 악화시켜 놓고 아빠가 남겨두고 가신 재산은 가져가시겠다?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절대 주지 않을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우리는 어차피 피를 나눈 사이도 아니잖아? 남남인데 나도 이제 정 떼고 살려고. 엄마도 없고 아빠도 없는데 그동안 나를 막대한 오빠와 언니들한테 미련 같은 거 더는 남아있지 않아. 2번 다시 내 앞에 나타나지 말고 앞으로 각자 인생 알아서 살자고. 이제 그만 나가줬으면 좋겠는데? 제 말이 끝나는 순간 큰오빠는 앞에 있는 책상을 뒤집어 엎었고 많은 돈을 투자해서라도 무조건 건물을 뺏어 오겠다며 난리를 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결국 큰오빠와 언니들을 상대로 법적인 소송에 들어갔지만 아빠가 유언 대용 신탁으로 유언을 남겨 재산을 상속했기 때문에 법정에는 유류분이 아니라는 취지의 판결이 나오면서 법정은 제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큰오빠와 언니들은 땅을 치며 통곡하며 법정에서 싸우는 도중 듣게 된 건 큰돈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걸 기대하고 주식에 투자를 많이 한 것 같았어요. 그런데 손해가 나기 시작했는지 회복이 불가능하면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어질 것 같아 보였습니다. 아빠는 자식들이 법적으로 소송까지 이어질 거라는 걸 미리 아시고는 만약 그렇게 된다면 차후에 제가 알아서 건물을 처분하길 바라셨어요. 법적으로 승소를 하게 됐으니 이제 건물은 제 소유가 되었지만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저에게 넘어온 건물 때문에 큰오빠와 언니들은 지속적으로 접근할 테고 주식 투자 실패로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어져 있기 때문에 도움받길 원하겠죠. 아빠는 제가 어떤 식으로 처리하는 걸 원하실까요? 여러분들께서 현명한 조언을 해주신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아빠가 남기고 떠나신 재산을 현명하게 처리하고 싶습니다. 그럼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